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길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 이후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설에 나서는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 궁금한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나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도 더 변론상 또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절박했던 상황, 그리고 결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의도라든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아주 결정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의 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본인 역시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만약 기각이 돼서 현직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국정을 또 이끌어갈 것인지 그 자세와 각오를 조금 더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메시지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앞서 세대 통합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런 얘기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윤주진 대표님하고 거의 다를 바는 없는데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혼동을 들여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시겠다면 이 사과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 그리고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로는 내가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 변명으로 일관이 된다면 그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양의 사과를 하실 거라면 그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좀 담아주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만약에 직무복귀를 한다고 하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을 하자.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자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반드시 담아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내전 상황에 가까운 이 나라의 갈등이 조금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대통령 층에서 이제 개헌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내일 좀 지켜보면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대통령도 하지만 국회 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정청래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한 20분 정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얘기합니까? 일단 이제 국회 측에서는 원론적으로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짚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현태 707 특임담장이 국회 나와서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 또 단전 지시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임이 드러난 정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뉴 707 텔레그램 단체방입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든지 봉쇄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왜 탄핵이 인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측의 진술. 예, 아무래도 그동안 헌재 10차례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 예컨대 홍장원 국장원 1차장의 메모의 어떤 진위라든지요. 또 검찰과 공수처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했던 진술서 엇갈리는 뭐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사령관, 아마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막판에 좀 고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다면 아마 국회 측, 특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이 좀 확신을 갖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압박성 진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뭐 약간 이런 식의 논리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만약 기각이 됐을 경우에 어떤 대한민국상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용을 통해서만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식의 논법을 저는 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그런 공격성 발언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헌법 재판관들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에 대한 결정은 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자고 하면 아니 어쨌든 간에 헌법 이 탄핵 심사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의 지지자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공격을 했던 것이 모두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가짜 뉴스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문형배 재판관이 무슨 고등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어떻게 갈 만큼 가깝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편향돼 있고 뭐 우리법 연구회를 계속해서 들먹이면서 이 좌파 성향이라고 하는 어떤 헌법 재판관들 3명에 대해서 표적을 찍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재판관들도 상당히 심적으로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탄핵 심판에서의 주요 쟁점이 됐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거짓 해명도 드러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선관위에 내가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체포 지시를 한 정황들이 여러 명의 어떤 군인들과 경찰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들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들은 사실상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생각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후 진술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아마 제가 봤을 땐 정청래 위원장의 진술에는 크게 헌재가 귀를 기울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고 이미 공수처와 검찰의 공소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측의 변론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일련의 사실관계에 드러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떠한 궁극적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뭐 국회의원들의 뭐 표결을 조금 다소 방해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병력들이 좀 불미스러운 그런 지시를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후에 정말 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가능했다면 정말 국회의 계엄 해제를 완전히 봉쇄할 정도의 그런 강한 의지와 집념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단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경고성의 성격이 더 강했느냐 이 두 가지를 윤 대통령의 변론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전교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보통 3월 초중 얘기 나오는데 뭐 예상 시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2주 정도를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들이 사실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또 이번 탄핵 심판, 탄핵 소추 혐의 자체가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혐의에 비해서 훨씬 더 간략하기 때문에
판단 자체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헌재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오해라든지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월 10일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점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날짜를 먼저 말씀드리면 2월 25일 날 거의 최종 변론이면은 네. 2주 후라고 예상을 해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3월 11일경에 저는 선고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3월 11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탄핵 심판을 11번을 거치면서 저는 요점이 좀 명확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객관적인 증명을 좀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사실 그 여권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어떤 장외 집회가 사실 많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사실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 의혹은 탄핵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합법적인 요건이 될 수가 없고 또 그 부정선거의 의혹마저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그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변론 종료를 앞에 두고 여야는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대한 메시지는 좀 자제를 하면서도 공수처에 대한 의혹을 좀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형사 관련 7만 쪽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이거 영장 쇼핑 아니냐라는 내용을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조금 전 나경원, 조배숙 의원 등은 20여 명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공수처라는 기관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조차도 지금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무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의 이관까지 해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 왜 하필이면 서울지법이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4년 동안 한 번도 중앙지법이 아닌 곳에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공수처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관할 소재지와 관련해서 예외 적용이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서울지법이 냈다. 약간 좀 의문스러운 그러한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지금 뭐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이겠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여기서 기각이 됐고 그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서울지법으로 갔단 말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느냐. 이것은 공수처가 영장을 결국은 가장 받기 편한 곳을 골라서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영장을 받아내서 그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수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공수처의 존립 자체를 힘드는 아주 중대한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단어를 보면 다릅니다. 통신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이게 다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신영장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32명 이상에게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자고 한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B랑 통화하고 B라는 사람이 C랑 통화하고 A와 C와 통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통신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압수수색 영장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과 국방부의 어떤 관련자 가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든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 영장은 오직 윤석열 1인에 한정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과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이걸 마치 하나로 뭉뚱그려서 중앙지법에다 해서 기각됐으니까 서부지법에서는 용이했을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러한 논란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본인들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정당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원하던 결과를 받기 원하던 중앙지법에서 결과를 내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영장에 관련된 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만 쪽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이러한 그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누락된 걸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이것을 넘길 때 누락했다면 이거는 은닉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검찰의 수사 그 기록에서 찾았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더 이상 이 헌법재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떤 수사 권한, 뭐 영장의 어떤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논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반론. 근데 왜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이 당시에 기각을 했느냐? 영장 기각의 사유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은 중복되고 동일한 영장이 계속해서 청구되기 때문에 판단을 좀 달려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수처가 경찰과 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공수처에게 정말 적법한 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동안 그렇게 계속 불거졌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했다는 것이죠. 영장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 기각 사유를 정확하게 듣고 다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것은 묻어두고 다시 서울지법에 가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이 과연 공수처의 수사를 얼마나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아주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외압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약간 때가 때이니만큼 이런 발의가 의혹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그동안 요구해왔던 공수처가 요구해왔던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공수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논쟁의 여지는 저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법적 미비에서 오는 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미비를 저희가 완성을 시키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출범시킨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검찰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소 독점권을 좀 허물어 보자. 이 기소권을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경쟁이 되고 과도한 어떤 독점에 대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 공수처를 출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당시에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과의 어떤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법이 완성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비가 됐다 해서 바로 없앤다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기관이 다 계속해서 존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 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보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번에서도 그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 인력이 120명, 검찰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4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생 조직으로서 수사권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인력에서까지 딸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족한 점을 앞으로는 차후에 공정하게 좀 보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공수처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발의였다.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왜 하필 지금 이때냐라고 지적하실 수밖에 없죠. 공수처가 그동안 민주당에 상당히 좀 편향적인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이것에 대해서 거의 거래성으로 약간 보은 성격으로 또 길들이기 성격으로 공수처에게 뭐 떡 하나 던져주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좀 국민들의 시선이 있을 것이다 보고요.
물론 공수처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또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또 과거에는 공수처장을 찾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약간 정체불명의 그 권한과 어떤 역할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출범시켜야 한다는 그다음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강한 드라이브 때문에 공수처가 약간 좀 어설프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반성과 성찰은 없이 이렇게 공수처가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수사하고 결국은 기소까지 이어져서 형사재판까지 시작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뭔가 대가성으로 주는 것 같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를 나중에 뜯어 고치더라도 지금 같은 시점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민주당과 좀 협작을 하는 것 같다. 무슨 민주당과 같이 조금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의 국면을 대체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으로서의 조금 무능함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집권 세력 선호도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49%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응답에서는 두 의견 간의 격차가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중도층에서의 또 내용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탄핵 심판 결과가 임박해 오는 상황이고 국민적으로 만약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국민들의 많은 관심들이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연 무조건 정권을 잡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저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좀 깊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뭔가 오락가락 행보, 저는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균열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오는 그 정통성 있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분들에게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들은 약간 동공지진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민주당이 맞는 건가? 물론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아주 뿌리 깊은 그 민주당에 대한 애착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지 심리가 깨진다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민주당이 결집력 와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정권 교체와 연장과 관련된 것은 사실 양당의 지지자들이 서로 맹렬하게 결집을 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팽팽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선에서 중도층이 이 표심을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도층에 대해서 좀 요즘에 한간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쌍전사가 쌍권총 위에 있다. 그러니까 쌍전사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가 권성동, 권영세 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위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탄핵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로 인해서 어떤 그 보수 지지층이 확 결집을 하면서 당 지지율이 좀 올라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이 지도부가 갈피를 못 잡고 비상계엄도 이제는 옹호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결집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건 아니다. 최소한도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인식의 여론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중도층이 떠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당의 지지자들이 팽팽하게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비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결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조기 대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서야 중도층이 국민의힘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3%포인트 상승해서 42.7%,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해서 41.1%. 전체 추이를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선호하는 집권 세력 얘기도 있었지만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요.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민주당을 상당히 뭐랄까요, 좀 독주하는, 독재적으로 운영해 왔다라는 일극 체제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만약 된다면 행정부도 이재명 대표, 국회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행정부도 국회도 모두 그냥 이재명 대표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좌지우지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불안, 균형 심리 때문이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후보군들이 다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또 김문수 장관까지 뭐랄까요, 흥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성장보다는 분배, 또 자유보다는 평등을 좀 더 중시해왔던 그런 가치 이념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 입장에서는 최근의 민주당의 행보는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느니 난 차라리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겠다. 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으로 가겠다. 저는 그러한 이탈 지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장외 지표에 모였던 국민들의 숫자를 보면 사실 저도 인정할 만큼 사실 국민의힘 성향 그리고 어떤 기독교 세력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의 수가 저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수보다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계속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도 지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오른쪽으로만 결집을 해도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수가 그만큼 적었습니다. 최초의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변론의 결과를 보면서 사실 야당의 지지자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대로 놔둬도 이제 탄핵은 되겠구나라고 사실 안심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외 집회 수가 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결국 이 여론조사에 대한 정당 지지는 팽팽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이 여당의 지지자들이 사실 과도하게 좀 밀집되어 있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은 조금 느슨하게 결집되어 있어도 지금의 당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심사가 끝나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면서 이 결집이 확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당 지지도는 사실 탄핵 결정 이후에 지켜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건 일단 정치와 정책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조금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반대를 한다고 하다가 또 탄핵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다가 탄핵은 또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강성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비상계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취해버리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중도 보수층까지 우리가 흡수하고 우리가
챙기겠다라는 의미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중도 표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으로 중도 우파와 민주당의 어떤 이 진보적인 성향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도 보수적인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것이 뭐 대표적인 것들이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을 구조조정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 당시 외환위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하고, 또 지금은 정의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나 뭐 진보당처럼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에도 제대로 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쪽까지 이미 다 포섭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조기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 좌클릭을 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민주당도 지금 오른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보수주의자가 누굽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1880년대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을 좌파의 아젠다를 본인이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있으면서 이분이 집권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보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인가? 중도 보수 정당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를 한번 돌이켜봤을 때 과연 중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사실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굳이 이념적인 좌표를 따지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극좌 정치인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뭡니까? 국민의 혈세를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줘서 20만 원, 30만 원 쥐어주고 국가가 아예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거의 사회주의에 다름없는 그러한 계획 경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창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고, 본인이 기본 시리즈를 아주 자신의 대표 브랜드처럼 활용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런 포퓰리즘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한두 달을 앞두고 이렇게 표변한다? 국민들이 과연 속일 것인가? 저는 의문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경제민주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많은 경제 교사들과 토론하면서 본인의 경제민주화 철학을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불과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상속세 개편, 주 52시간 해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모두 모르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지도 모르니까 중도층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한다? 저는 이것은 너무 해도 상도에 어긋난 그러한 국민들의 기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터뷰 보셨죠? 먼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1대1 무제한 토론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3대3으로 다시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해서 3대3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꾸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제 가리지 말고 무제한 토론하자라고 1대1 토론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당의 3인 3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정책과 어떤 그 원내 어떤 그 법안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빠지고 권성동 대표와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라라고 하면 상당히 비겁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아니 3명이서 만나면 발언의 순서를 정할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득세라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주제를 정해놓지 말고 하자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토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런 토론도 토론이지만 토론을 하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양당이 합의해 놓은 이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먼저 합의부터 해놓고 오히려 합의가 되지 않았던 어떤 법인세 최고 상속세에서 어떤 최고 세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지 아니 주제를 처음부터 뭐 무제한으로 하자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급이 안 맞기 때문에 뭐 대표, 원내대표, 정세의장까지 하면 얘기 다 할 수 있다. 네, 더 풍성한 어떤 책임감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처음부터 좀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광현 의원이 권성동 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자는 글을 본인이 공유하면서 본인 역시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토론 제안에 본인이 끼어든 것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급이 안 맞아서 권 원내대표랑 할 토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애초부터 이런 토론 제안에 본인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본인이 들어와서 덜컥 기사가 되니까 좋다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3대 3이니 급이 안 맞느니 좀 뭐랄까요. 뭐 약간 좀 모양 빠진다 이런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전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급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1대1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당의 원내대표가 1대1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편을 주장해 왔고 입법 법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늘 반대해 왔습니다. 부자감세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풀어주자. 그런 진정성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1대1 토론한다면 저는 훨씬 더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박용진 전 의원이랑 만난 얘기는 아마 아실 것이고 이제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하게 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좀 강한 발언을 많이 했죠. 좀 비민주적이고 뭘 역사적인 월권이라면서 이 중도 보수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비판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저는 막상 두 분께서 만나시면 저는 훈훈하게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임이 확실하구나라고 느낀 게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 중도 보수라는 말이 여당과 야당의 모두 파장을 지금 세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블랙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이 모든 걸 빨아들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던진 이 중도 보수란 말 때문에 당내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뭐 일극체제라든지 이런 비난이 없어지고 이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에 덧붙여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수 정당이 아니라 구정당으로 몰리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이재명 대표가 한 번에 취하게 된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생산적인 논의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열리게 된다면 또 당내에서 이 중도 보수에 이어서 이제는 개헌과 관련된 얘기까지 논의가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저는 좀 알차게 정책적으로 네거티브가 없는 조금 이 생산적인 어떤 그런 대선 경선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일 것인가 여쭙고 싶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해온 정통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이재명 대표의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고 또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민주당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좌표를 우리는 중도보수다 찍으면은 다 우르르 몰려가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중도보수의 표준이 되고 싶었다면 적어도 1년, 2년은 당 내부의 중요한 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와서 급하다고 중도보수 한다고 하면은 그럼 김부겸 전 총리가 침묵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야 됩니까? 저는 오늘의 이 만남 솔직히 보여주기식이죠.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너무나 독선적이었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보 국민들이 다 간파할 거라고 보고 이재명의 중도 보수를 과연 민주당의 수많은 지지층과 그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매우 이기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권 얘기도 해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대선이 만약 열리게 된다면 시장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대 교체, 시대 전환 얘기했습니다. 일단 아직 탄핵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금기어 같이 되는 게 이제 조기 대선인데 조금씩 얘기가 나와요. 이 당내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최근에 뭐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탄핵의 인용 여론이 높고 과연 2달 만에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이제 막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열렸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당과 주자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너무 숨겼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맥없이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사실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몸을 풀 때가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 잠룡들이 저는 활발하게 대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보수를 살찌우고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좀 보수 지층이 가져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금 뭐 금기어라고 하지만 뭐 지금 대권 주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잠룡들은요, 먼저 탄핵 반대라는 허들을 넘어야 되고요. 그 허들을 넘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에 대한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허들을 어렵게 넘는다고 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변호인이 말했던 것처럼 명태균 핸드폰에 140여 명이 넘는 여권의 정치인들 연락처가 있다. 이거는 단순히 연락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권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폭탄이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게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들들을 넘어야 여권의 잠룡들이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